잔칫날에 초상집 얼굴을 하고 있다니 재수없게 시리.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채 나를 향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다. 남편 이현우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이번 환갑잔치 비용 전부를 자신이 사업으로 번 돈으로 냈다고 떠벌리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공부벌레가 병원에만 처박혀 있으니 폼나게 사는 법을 알 턱이 있나. 연회가 시작되었지만 내 자리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식어 빠진 주먹밥 하나를 툭 던져주었다. 가서 차에나 처박혀 있어? 여기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손에 들린 차가운 주먹밥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3년 동안 소처럼 일하며 온 가족을 먹여 살린 건 나였고 그가 말하는 그놈의 사업 자금 역시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나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다. 그 사람 명의로 된 8장의 가족 카드를 하나하나 눌러 분실 신고 버튼을 눌렀다. 계산대 앞에서 그들이 겪게 될 당혹감과 망신살은 굳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휴대폰 화면에 시댁 식구들의 부재중 전화가 99통이나 찍혔지만 나는 그저 차갑게 비웃어줄 뿐이었다. 음성 메시지가 악담에서 애원으로 바뀌어가는 꼴을 들으며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이 지긋지긋한 빨대 꽂기 게임, 이제 내가 끝낼 차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며 묵직한 기미름이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오후 5시 47분.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시작되기까지 고작 13분 남았다. 여기서 강남 신라호텔까지는 아무리 차가 안 막혀도 25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이미 늦었다.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있었고 전기 소작기로 조직을 태울 때 나는 그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콧속에 맴돌았다. 오른손을 들어보니 수술복 소매에 조여 생긴 붉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다. 6시간. 나는 무영등 아래서 꼬박 6시간을 서 있었다. 발목은 양말이 터질 듯 퉁퉁 부어 있었다. 탈의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라디에이터가 웅웅거리며 낡은 고양이처럼 낮은 코골이 소리를 냈다. 사물함을 열자 아침에 집에서 챙겨온 감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걸어 신신당부했었다. 잔치 드레스 코드는 정장이고 색깔은 화사하되 주인공인 본인보다 튀면 안 된다고. 감색.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차분하지만 격식 있는 색 백화점을 한참이나 돌아다니다 결국 이 옷을 골랐다. 가격표에 적힌 89만 원은 내 한 달 월급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나는 어깨에서 수술복을 벗겨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휑한 눈두덩이, 쩍 갈라진 입술, 양뺨의 광대뼈는 창백한 피부를 뚫고 나올 듯 도드라져 있었다.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마치 냉동고에서 갓 꺼낸 표본처럼 차가웠다. 화장품 파우치. 집에 두고 왔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 너무 급했다. 새벽 4시에 병원에서 응급 콜이 왔다. 교통사고 환자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다. 침대에서 기어나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옷을 입는데 이불 속에서 이현우가 뒤척이며 웅얼거렸다. 뭐라고? 내가 물었다. 엄마 잔치 늦지 마. 잠에 취해 뭉개진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복도 센서등마저 고장 나 있었다. 어둠을 밟으며 계단을 내려갈 때 시멘트 벽 사이로 내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지금 탈의실 거울 앞에 서고 나서야 깨달았다. 화장품 파우치도, 액세서리도, 심지어 점심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위장이 텅 비었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추웠다. 원피스를 꿰입고 지퍼를 올리는데 중간에 걸려버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저혈당, 아마도 저혈당 때문일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힘껏 지퍼를 당겨 올렸다. 금속 이빨이 맞물리는 소리가 정막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다. 이현우가 보낸 메시지였다. 여보 어디야? 엄마가 계속 물어봐. 나는 전마라는 글자를 3초간 멍하니 응시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덤마라고 부르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너머님하고 부를 때면 그녀는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제3자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각도였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것은 혐오의 주름이었다. 마치 지하철에서 노숙자의 악취를 맡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표정. 나는 답장을 보냈다. 금방 가. 그리고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움켜쥔 채 탈의실 문을 밀고 나갔다. 복도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려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강 선생님. 강 선생님. 이 과장님이 결제 받으라고. 급한 일 있어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박 선생님 찾으라고 해요. 나는 거의 뛰다시피 긴 복도를 가로질렀다.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뀌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의 잔치 비용.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 50테이블. 한 테이블당 대략 180만 원, 밥값만 9천만 원이다. 여기에 랍스터, 한우, 수입 와인까지 더하면 그 모든 돈이 내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현우는 사업 자금 회전 때문이라며 프로젝트가 상장되면 갚겠다고 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은 반짝거렸다. 내가 한때는 꿈을 품은 눈빛이라고 착각했던 그 빛을 띠고서 3년 전에는 그 말을 믿었다. 3년이 지난 오늘 나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서서 8년 된 내 아반떼를 바라보고 있다. 한쪽 후미등은 깨져 있고 조수석 창문은 올라가지 않아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내 차 의문득 가슴 한 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다. 그 틈새로 찬바람이 들이닥쳐 뼈마디가 시렸다. 시동을 걸었다. 히터가 따뜻해지려면 3분은 걸린다. 그 3분 동안 손이 너무 시려 핸들을 쥐기조차 힘들었다. 계기판 시계는 5시 56분으로 바뀌었다. 나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남의 퇴근길 정체 속으로 차를 밀어넣었다. 빨간 불. 교차로에 멈춰섰다. 앞차는 검은색 벤츠 S 클래스였다. 번호판이 눈에 익었다. 이현우의 동업자 차였다. 지난번 집들이 때 와서 이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말이 기억났다. 현우 형 투자 안목은 진짜라니까. 이 프로젝트 무조건 대박나요? 그날 밤 이현우는 술에 취해 소파에 엎어져 온 집안에 토사물을 쏟아냈다. 나는 새벽 2시까지 그걸 치웠다. 초록 불이 켜졌다. 벤츠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갔고 내 아반떼는 노인성 천식 환자처럼 거친 기침 소리를 내며 무겁게 움직였다. 엑셀을 바닥까지 밟아야 겨우 속도가 붙었다. 6시 7분, 드디어 호텔 진입로에 들어섰다. 발렛 파킹 직원이 빳빳한 유니폼을 입고 직업적인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가 내 차를 힐끗 보더니 그 미소가 0.5초 정도 굳어졌다. 나는 못 본 척했다. 차 키를 건넸을 때 그가 키를 받아드는 손가락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죽은 쥐의 꼬리를 집어들듯 딱 2손가락으로만 키를 집어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호텔 로비는 난방이 잘 되어 있어 들어서자마자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렸다. 안경을 벗어 코트 소매로 닦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원아. 시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님이었다. 붉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이 올린 그녀는 목에 비취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내 몰골을 확인하고는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너 꼴이 왜 이러니? 나는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방금 수술 끝나고 와서요. 화장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모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립스틱 하나 바르지 않은 내 입술에서부터 주름진 코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술실에서 신던 검은색 단화로 시선을 옮겼다. 신발코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작게 묻어 있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지원아 비모님이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내 시어머니 환갑잔치야.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그러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녀는 내 시어머니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발음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 화장실 가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내가 말했다.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스럽던 표정이 그제야 조금 풀렸다. 그녀는 연회장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얼른 다녀와라. 너희 시어머니가 벌써 몇 번이나 찾았어. 어떻게 찾았는지는 묻지 않았다. 호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자 2명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힐끗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다시 하던 일에 열중했다. 나는 그들 옆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정말 끔찍했다. 아니, 단순히 끔찍한 정도가 아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내장부터 서서히 갉아먹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다. 눈 밑에는 검푸른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병적인 회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젖은 손으로 뺨을 두드려 보았다. 소용없었다. 눈 밑의 검푸른 그림자는 마치 죽은 피가 고인 멍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옆에 있던 여자들이 화장을 끝내고 나갔다. 나는 홀로 세면대 앞에 서서 한참이나 거울 속의 나를 노려보았다. 틀어놓은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며 텅 빈 화장실을 울렸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내 입술처럼, 내 피부처럼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흘려보냈어야 할 모든 것들, 눈물, 웃음, 기대, 사랑, 그 모든 게 바싹 말라버린 것 같았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화장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이현우였다. 너 도대체 어디야? 엄마 화났어. 이 문자를 칠 때 그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입꼬리는 처진 채 엄마한테 혼난 뒤 화풀이 대상을 찾아 안달난 그 짜증스러운 얼굴. 그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엄마가 화를 내면 그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가하곤 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나였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쑤셔넣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연회장 문은 도금된 양계형 문이었고 손잡이에는 붉은 리본이 감겨 있었다. 리본 끝에는 금색으로 쑥쑥 자가 새겨진 장식이 달려 있었다. 문을 밀었다. 안에서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웃음소리, 잔부딪히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목청을 높여 떠드는 잔칫집 특유의 웅성거림. 다들 자기 목소리가 묻히지 않게 경쟁하듯 크게 말하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불고기의 달큰한 향, 해산물의 비릿한 바다 내음, 그리고 고급 호텔 특유의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끈적하고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다. 위장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배고픔이었지만 동시에 본능적인 거부 반응 같기도 했다. 나는 입구에 서서 연회장을 훑어보았다. 50개의 원형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크리스탈 와인 잔과 도금 식기가 놓여 있었다. 웨이터들이 쟁반에 정갈한 요리를 담아 분주하게 오갔다. 헤드 테이블은 맨 앞쪽에 있었다. 어머니는 그 중앙에 앉아 있었다. 짙은 자주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우아하게 쪽을 저 금비녀를 꽂았다. 옆자리에 앉은 노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품위 있고 절제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노부인은 나도 아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전 직장 동료의 부인으로 지금은 모 대기업 회장 사모님이었다. 이현우는 어머니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지난달 내가 백화점에 같이 가서 사준 300만 원짜리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왁스를 발라 번지르르한 머리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 중년 남자에게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허공을 가르는 과장된 손짓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거창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상대방 남자는 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안다. 그놈의 스타트업 이야기. 3년 동안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단돈 1원도 벌어오지 못한 그 사업 이야기. 나는 발을 떼어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트는 발이 푹푹 잠길 만큼 부드러워 현실감이 없었다. 내 굽낮은 구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느라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헤드 테이블로 걸어갔다. 중간쯤 갔을 때 이현우가 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안도감, 짜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그가 일어나 내게 손짓했다. 지원아, 왜 이제 왔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난조가 역력했다. 수술 있었어, 내가 말했다. 미리 말했잖아. 너 그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 화장 안 했어? 오늘 그가 나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고생했어 도 아니고, 괜찮아 도 아니고, 화장 안 했어 였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긴 했지만 이건 척추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영혼을 짓누르는 깊고 무거운 피로였다. 파우치를 두고 왔어. 내가 답했다. 이현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가 입을 열려는데 헤드 테이블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야, 누구니? 어머니였다. 이현우는 즉시 몸을 돌려 세상 효자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지원이 왔어요.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어머니의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마치 예리한 칼날로 피부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듯한 시선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코트, 핏자국 묻은 구두에 시선이 머물 때마다 혐오감이 짙어졌다. 어머니의 미간이 구겨졌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깊은 주름이었다. 지원아, 그녀가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주변 몇 테이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잔칫날에 초상집 얼굴을 하고 있다니 재수 없게 시리. 누구한테 시위하니? 초상집 얼굴. 재수 없게. 두 단어가 바늘처럼 관자놀이를 찔렀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호기심, 동정, 고소함, 그리고 못 본 척하지만 귀는 쫑긋 세운 시선들.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치스럽지는 않았다. 나는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관리 잘 된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입가에 걸린 경멸 어린 비웃음을 바라보며 문득 수술대 앞에 선 기분을 느꼈다. 냉정, 객관, 분리. 복강을 절개하고 꿈틀거리는 장기를 내려다볼 때처럼 역겨움이나 공포 대신 판단만이 남았다. 여기는 봉합, 저기는 절제, 이 혈관은 결찰. 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술이 방금 끝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머니의 미간이 더 깊게 파였다. 그녀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 비굴하고 더 안절부절 못하며 잘못을 들킨 며느리처럼 굴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녀의 환갑잔치였다. 수많은 하객 앞에서 화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간 교양 없고 며느리를 쥐잡듯 잡는 시어머니로 보일 테니까.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이현우가 내 옷소매를 슬쩍 잡아당겼다. 일단 저쪽 가서 앉아 있어. 그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엄마 기분 안 좋으시니까 눈에 띄지 말고. 그가 구석진 테이블을 가리켰다. 주방으로 통하는 문 바로 옆, 가장 외진 자리였다. 테이블에는 서너 명만 앉아 있었는데 옷차림을 보니 시댁 쪽 먼 친척 같았다. 저기, 내가 물었다. 이현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투였다. 메인 테이블은 자리가 꽉 찼어. 일단 저기 있다가 이따 술 올릴 때 부르면 와. 자리가 꽉 찼더라. 나는 인원을 세어보았다. 10인용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어머니, 이현우, 시누이 이수진 부부, 이모님, 외삼촌 부부,
회장 사모님, 그리고 모르는 사람 셋. 11명.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현우 바로 옆, 명백히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자리였다. 저 자리는 내가 물었다. 이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저기는 박 변호사님 자리야? 엄마가 회사 법무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꼭 모시라고 해서. 곧 오실 거야. 박 변호사.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박 변호사가 며느리인 나보다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금색으로 수자가 수놓인 붉은 의자 덮개가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다.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알았어. 나는 몸을 돌려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구석 자리는 생각보다 더 외진 곳이었다. 주방문 바로 옆이라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나올 때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기름 냄새와 세제 냄새가 훅 끼쳐왔다. 테이블에는 중년 여성 2명과 말 없는 노인 1명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여성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빛을 교환했다. 현우 처지? 1명이 물었다. 네. 아, 그녀가 말끝을 길게 느렸다. 묘한 뉘앙스였다. 무슨 일 한다고 했더라? 의사입니다. 의사,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서울대병원, 목소리가 높아져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거기 큰 병원 아니야? 무슨 과? 외과요. 외과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알을 굴렸다. 그럼 돈 꽤나 벌겠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방 문이 다시 쾅 열리며 찜냄새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위장이 다시 조여들었다. 새벽부터 자판기 믹스커피 2잔 마신 게 전부였다.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우리 테이블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저기요, 내가 불러세웠다. 우리 테이블 음식은 언제 나오나요? 그가 나와 내 손을 번갈아 보았다. 순서대로 나갑니다. 메인 테이블부터요. 그는 쌀쌀맞게 대답하고 사라졌다. 저만치 다른 테이블에서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 테이블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노인은 시종일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멍한 눈으로 빈 접시만 응시했다. 문득 깨달았다. 이 자리는 단순히 자리가 없어서 마련된 게 아니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즉 촌수먼 가난한 친척이나 잉여 인간들을 격리하는 수용소였다. 그리고 나도 포함이었다. 나는 이 테이블에 앉은 유일한 직계 가족이었다. 앞쪽 테이블에는 코스 요리가 차례로 서빙되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메인 테이블 사람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회를 즐기고 있었다. 내 위장이 다시 욱신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우리 테이블에도 음식이 나왔다. 메인 테이블보다 20분은 늦은 시각이었다. 첫 접시는 전체 요리였다. 양배추 몇 조각 위에 주먹만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김치 만두였다. 저쪽은 생선회, 우리는 김치 만두. 만두를 집어 입에 넣었다. 식어서 만두피가 딱딱했다. 속도 차갑게 식어 돼지기름이 허옇게 굳어 있었다. 씹을 때마다 굳은 기름이 혀 위에서 미끌거리며 불쾌한 맛을 냈다. 만두가 영 별로네. 맞은편 여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제 쪄놓고 냉장고에 넣어둔 맛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만두를 삼켰다. 잠시 후 2번째 요리가 나왔다. 해물탕이었지만 탁한 국물 위에 칵테일 새우 몇 마리와 오징어 조각만 둥둥 떠다녔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맹탕이었다. 쌀뜨물에 소금만 탄 맛. 숟가락을 내려놓고 메인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킹크랩을 먹고 있었다. 거대한 접시에 담긴 킹크랩이 붉은 다리를 뻗고 있었다. 어머니는 금도금된 가위로 개 다리를 능숙하게 손질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 옆에서 게살을 발라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표정. 비위를 맞추고 아양을 떨며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그 미소. 어머니는 가끔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다. 반대편에는 시누이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도 분홍색 한복을 입고 옆자리의 남편과 웃고 떠들며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냈다. 저 치아도 내가 해준 거다. 작년에 치아 교정과 미백을 하고 싶다며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이현우는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내 카드를 긁어갔다. 프로젝트 성공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했다.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않았고 원금도 이자도 돌아오지 않았다. 내 피 같은 500만 원은 이수진의 입속으로 사라져 지금 저렇게 반짝이는 치아가 되었다. 시선을 거두고 맹탕 같은 해물탕을 내려다보았다. 왜 안 먹어? 맞은편 여자가 물었다. 입맛이 없네요. 술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이현우가 다가와 나를 불렀다. 술 올릴 시간이야. 와서 내 옆에 서 그가 재촉했다. 나는 일어나 테이블 사이를 지나 메인 테이블로 갔다. 어머니는 술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불그스름해져 아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친척들도 모두 일어나 잔을 들고 덕담을 건넬 준비를 했다. 어머니를 위하여 이현우가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만수무강하세요. 위하여. 쨍그랑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나도 잔을 들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함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머니는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와줘서 정말 기뻐 나른한 목소리였다. 특히 우리 현우, 이번 잔치 비용을 혼자 다 댔어. 사업도 번창하고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지? 사업 번창.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현우의 사업이란 게 뭔가? 3년째 수익이라곤 영원인 스타트업,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만 빌려놓고 관리비도 못 내는 유령 회사, 입만 열면 쏟아내는 실체 없는 비전. 그 모든 유지 비용은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갔다. 오늘 이 호화로운 잔치 비용 역시 내 돈이다.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그 모든 공로가 현우의 능력주로 둔갑했다. 위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현우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도리죠. 현우가 참 효자야, 이모님이 거들었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렇게 통 큰 애가 어디 있니? 맞아, 맞아. 현우 요즘 무슨 사업 한다고 했지? IT 쪽입니다. 기현우가 가슴을 펴며 말했다. 인터넷 플랫폼인데 곧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칭찬 세례가 쏟아졌다. 이현우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투명 인간이나 잘못 배치된 가구 취급을 받았다. 그때 이현우가 입을 열었다. 지원이 이 사람은 공부밖에 모르는 샌님이라서요. 그가 친척들을 향해 킬킬거렸다. 칼 잡는 기술만 알지 사업이니 접대니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처지는 무슨 일 해? 누군가 물었다. 의사예요. 이현우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맨날 병원에 처박혀서 시체나 들여다보고 있죠. 뭐. 시체나 들여다본다. 심장이 망치질하듯 쿵쿵거렸다. 그래도 의사면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잖아. 누군가 거들었다. 월급이야 나오죠. 이현우가 말했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당직 서봤자 푼돈이죠. 우리처럼 사업해서 한방 팍들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는 그 말을 하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우월감과 묘한 보상 심리가 뒤섞여 있었다. 3년 동안 내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푼돈이나 버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며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 눈가에 잔주름. 내가 사준 정장, 내가 닦아준 구두,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시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돈으로 치장한 남자가 내 돈으로 차린 잔치상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너무 우스워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다. 오늘 마신 몇 번째 잔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연회는 계속되었다. 나는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와 식어 빠진 음식을 깨작거렸다. 맞은편 여자들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뚱해 보였거나 흥미를 잃었을 것이다. 주방 문이 열릴 때마다 역한 냄새가 났다. 두통이 시작되었다. 저혈당인지 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관자놀이에서 작은 난장이들이 망치질을 해대는 것 같았다. 미간을 문지르고 있는데 웨이터가 다가왔다. 이번엔 쟁반이 아니라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주먹밥이었다. 편의점에서 파는 비닐 포장의 삼각김밥. 이거 받으세요. 그가 내 앞에 김밥을 내려놓았다. 나는 멍하니 쳐다보았다. 이게 뭐죠? 저기 사모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그가 메인 테이블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쳐다보자 입가에 걸린 미소를 살짝 거두며 고개를 까딱했다. 가라고.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를 쫓아내듯 귀찮으니 저리 가라는 손짓이었다. 사모님께서 웨이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전달했다. 차에 가서 드시랍니다. 꼴이 그래서 여기 계시면 분위기 망친다고요. 분위기 망친다. 나는 삼각김밥을 내려다보았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갓 꺼내온 듯 물기가 맺혀 있었다. 1,500원짜리 참치마요. 이것이 1인당 18만 원짜리 호화 뷔페의 주최자인 내가 받은 저녁 식사였다. 또 뭐라고 하셨나요? 웨이터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궁상맞게 앉아있지 말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처박혀 있으라고 창피해서 못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궁상맞다. 창피하다. 단어 하나하나가 돌덩이가 되어 머리를 강타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집어들었다. 비닐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은편 여자들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디가? 차에 가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주방 문이 열리며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그 고소한 냄새를 뒤로하고 차가운 주먹밥을 움켜쥐었다.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쌀랑눈이 하얗게 흩날렸다. 코트를 연회장에 두고 나왔지만 춥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얼어붙어 더 이상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어둑한 지하 주차장. 내 낡은 아반떼는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 쭈그려 앉은 거지처럼 초라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나는 손에 들린 삼각김밥을 내려다보았다. 포장지를 뜯었다. 차가운 김과 밥알 냄새. 한 입 빼어 물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딱딱하게 씹혔다. 속재료는 차갑고 느끼했다. 꾸역꾸역 씹어 삼켰다. 목이 메었지만 물도 없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거세졌다. 앞 유리에 떨어진 눈이 녹아내리며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이현우와 처음 만났던 날. 3년 전 레지던트 시절 편의점에서 지갑을 안 가져와 곤란해하던 내 뒤에서 그가 대신 계산을 해줬었다. 삼각김밥 하나, 생수 한 병 합쳐서 3,500원. 괜찮아요. 얼마 안 하는데요 뭐. 그때 그의 눈웃음이 참 선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3,500원의 친절에 속아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쳤다. 결혼할 때 혼수, 직장만, 시부모님 용돈까지 전부 내가 댔다. 사업자금이 묶여있다는 그의 거짓말을 믿었으니까. 프로젝트 상장하면 다 갚겠다는 말 3년 내내 들었다. 하지만 상장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사업은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백수 남편이 내 돈을 쓰면서도 기죽지 않기 위해 만든 완벽한 핑계였으니까. 사업가라는 타이틀은 그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본이었고 나는 그 가본 유지비를 대는 호구였다. 3년. 꼬박 3년을 속았다. 앞 유리에 흐르는 물방울을 보며 아까 연회장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번 잔치 비용 제가 다 냈습니다. 그 득의양양한 표정. 내 돈으로 생색내며 효자 노릇하고
내 돈으로 친척들 앞에서 어깨 힘주고 내 돈으로 산 옷을 입고 나를 무시하던 그 모습. 그리고 나는 여기서 1,500원짜리 김밥을 씹고 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픽 하고 새어나오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차가운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웃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불빛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뱅킹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0215 2월 15일. 앱이 로딩되는 몇 초가 지나고 계좌 정보가 화면에 떴다. 나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다. 8장의 가족 카드, 그리고 수없이 찍힌 결제 내역들. 합계 1,200만 원. 내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반면 내 주급여 통장의 잔고는 5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번듯한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든 금액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 숫자들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 이현우가 쓰는 카드의 상세 내역을 눌렀다. 결제 내역이 줄줄이 떴다. 강남의 라운지, 바, 백화점 명품관, 골프 클럽, 고급 레스토랑. 이것이 그가 말한 사업이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한다며 밖으로 나돌던 시간의 실체였다. 스크롤을 더 내렸다. 12월 12일. 청담동의 한 주얼리 숍 결제 금액 120만 원. 주얼리 숍. 내 손가락이 멈췄다. 이현우가 보석을 샀다고? 나는 보석은커녕 결혼 3년 동안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 120만 원짜리 보석은 누구에게 간 것일까? 순간 끔찍한 가설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손이 덜덜 떨릴 만큼 위험하고 역겨운 생각이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 결제 내역을 잠시 노려보다가 상세 페이지를 닫고 카드 관리 메뉴로 돌아갔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분실 신고라는 작은 버튼이 보였다. 나는 주저없이 그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다. 해당 카드를 분실 신고하시겠습니까? 신고 후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확인을 눌렀다. 화면이 새로 고침되더니 카드 상태가 분실 정지로 바뀌었다.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현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나는 다음 카드를 눌렀다. 하나, 둘, 셋, 넷. 8장의 가족 카드 전부를 차례로 정지시켰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떨리던 손은 멈춰 있었다. 심장 박동도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차 지붕 위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3년 동안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히터가 돌기 시작하며 송풍구에서 더운 바람이 나와 얼어붙은 뺨을 녹였다. 시트를 뒤로 젖혀 몸을 좀 더 편안하게 묻었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는 가지 않았다. 집. 내 명의로 된 그 혼전 아파트. 이현우와 그 부모가 기생하고 있는 그곳. 내가 매일 잠만 자러 들어가면서도 대출금과 생활비를 몽땅 대야 하는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일 뿐이었다. 나는 한강으로 차를 몰았다. 새벽 1시의 한강은 고요했다. 강물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깨진 별 조각처럼 물결 위에 일렁였다.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무시했다. 또다시 진동했다. 여전히 무시했다. 그러자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려대기 시작했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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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에 마치 히스테리를 부리는 미치광이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가방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7통. 전부 이현우였다. 문자 메시지 23통. 역시 이현우였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두룩했다. 이현우, 시어머니,
신우이 이수진,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까지. 나는 그중 문자 하나를 열었다. 너 도대체 어디야? 카드가 왜 안 긁혀? 빨리 와. 안 긁힌다고? 나는 그 문장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래, 안 긁히겠지? 내가 분실 신고를 했으니까. 호텔 카운터 앞에 선 이현우의 꼴이 눈에 선했다. 의기양양하게 내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을 것이다. 포스기 화면에 승인 완료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하지만 기계는 경쾌한 승인음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을 테고 화면에는 도난 분실 카드라는 메시지가 떴을 것이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을 게 뻔했다. 다른 문자를 열었다. 강지원 너 미쳤어? 엄마 환갑잔치 계산도 안 하고 도망을 가? 나 개망신당하게 할 작정이야? 망신. 누가 누구를 망신 줬는데?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나를 공부밖에 모르는 샌님 취급하고 푼돈이나 번다고 비우는 건 누구였지?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찬밥 덩어리나 던져주며 차에 가서 처박혀 있어라고 한 건 누구였는데? 나는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질 때까지 세상이 고요해졌다. 오직 한강 물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주행음만이 남았다. 나는 시트에 파묻힌 채 눈을 감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다. 눈을 뜨니 날이 밝아 있었다. 겨울 해가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한강 수면을 회백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목이 뻐근했다. 차에서 잔 탓이었다. 딱딱한 시트와 불편한 자세 때문에 경추가 뒤틀린 것 같았다. 목을 주무르며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변에는 형광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얀 입김을 뿜으며 조깅을 하고 있었다. 웰시 코기 한 마리를 산책시키는 노인이 느긋하게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어젯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굴러갔다. 휴대폰을 켰다. 부팅이 되자마자 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밤새 밀린 알림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다. 부재중 전화 99통. 99 플러스. 나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통화 기록을 열었다. 이현우 37통. 시어머니 22통. 이수진 15통. 발신자 표시 제한 25통. 발신자 제한은 아마 남의 폰을 빌려서 걸었을 것이다. 나는 다시 걸지 않았다. 음성 사서함을 확인했다. 첫 번째 메시지. 어젯밤 10시 3분. 여보. 어디야? 카드가 안 돼. 빨리 와. 지금 계산대 앞이라고. 다급했지만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라는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두 번째 메시지. 10시 15분. 강지원. 너 진짜 어디야? 전화만 8통째야. 왜 안 받아? 짜증은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세 번째 메시지. 10시 28분. 너 미쳤어. 카드 8개가 다 정지래. 너 카드에 무슨 짓 했어? 분노에 당혹감이 섞이기 시작했다. 네 번째 메시지. 10시 45분. 엄마 쓰러지시기 일보 직전이야. 친척들이 다 쳐다봐. 제발 빨리 와. 부탁 좀 하자. 당혹감은 애원으로 변했다. 다섯 번째 메시지. 11시 2분. 여보 지연아 어디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와서 해결 좀 해줘. 제발. 애원은 비굴한 구걸이 되었다. 메시지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바닥을 기는 개처럼 변해가는 꼴을 들었다.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예전 같으면 여보 고생했어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다음부턴 안 그럴게 라는 말에 용서했을 것이다. 이번만 넘기면 대박이야 라는 말에 또 지갑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웠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나를 돈도 못 버는 식충이 취급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다. 내 돈으로 산 명품 정장을 입고 내 돈으로 산 시계를 차고 내 돈으로 차린 잔치상 앞에서 허세를 부리던 그 남자. 음성 사서함을 닫았다. 시동을 걸고 친정인 은평구로 차를 돌렸다. 친정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다. 7,
8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외벽은 낡고 골목은 어두웠지만 그곳에는 엄마가 있었다. 내가 자란 방이 있었고 집 밥 냄새가 있었다. 집 앞에 주차하고 3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엄마였다. 나를 본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놀라움, 안쓰러움, 그리고 말로 표현 못할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 지원아, 너 몰골이 그게 뭐니? 나는 내 꼴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입은 감색 원피스는 쭈글쭈글했고 코트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보이지도 않았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다.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다. 엄마. 내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정도로 잠겨 있었다. 나왔어. 엄마는 나를 2초간 뚫어지라 보더니 거친 손으로 내 손목을 낚아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얼른 들어와. 춥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다. 평생 굳은 일만 해온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의 감촉. 거실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에는 낡은 가죽 소파와 구형 TV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린 수채화가 걸려 있었다. 삐뚤빼뚤한 집과 나무 그림. 엄마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걸어두고 있었다. 밥은?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려.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수도꼭지 트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적막한 거실에 울리는 그 생활 소음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낡은 쿠션을 끌어안고 멍하니 있었다. 잠시 후 엄마가 쟁반에 미역국을 담아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이었다. 맑은 국물에 잘게 썬 미역과 두부,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가 곁들여져 있었다. 먹어라, 엄마가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식기 전에 국물을 한술 떴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평생을 먹고 자란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는 맛이었다.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나는 묵묵히 숟가락질을 했다. 미역과 두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웠다.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 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저를 내려놓자 엄마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 구석진 테이블, 식어 빠진 김치만두, 비닐에 쌓인 편의점 주먹밥, 궁상맞게 굴지 말고 차에 가 있어라는 말, 쪽팔리니까 눈에 띄지 마라는 말.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한 어조였다.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카드 8개 다 정지시켰다고? 응. 그럼 밥값은 어떻게 했대? 몰라, 내가 말했다. 안 물어봤어. 다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원아.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잘했다.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보았다. 엄마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동안 너 고생한 거 엄마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 한마디에 둑이 터졌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파고들어 목 놓아 울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주 긴 잠을 잤다. 내 옛날 방 침대에서 엄마가 새로 꺼내준 뽀송뽀송한 소미불을 덮고 겨울 오후의 회색빛 하늘을 등진 채 꿈을 꾸었다. 수술실이었다. 무영등 불빛이 눈이 멀 정도로 밝았다. 나는 메스를 들고 수술대 앞에 서 있었다.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나였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나, 가슴은 Y자로 절개되어 쩍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흉곽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심장도 폐도 없이 그저 검고 휑한 동굴처럼 뚫려 있었다. 나는 메스를 든 채 서서
이걸 봉합해야 할지 아니면 도려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잠에서 깼다. 방은 어둑해져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의 마지막 꼬리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어릴 때 빗물이 새서 생긴 얼룩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날개를 펼친 새 모양 얼룩. 어릴 땐 저 새가 어디로 날아갈지 상상하곤 했다. 지금도 나는 그 얼룩을 보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상상은 하지 않는다. 그저 내 인생을 반추할 뿐이다. 33.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펠로우 3년. 14년을 갈아 넣어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결혼 3년. 그 시간 동안 나는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번 돈을 이현우와 그 기생충 같은 가족들 입에 털어넣었다. 가정을 지키는 투자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보상받을 희생이라 믿었다. 착각이었다. 나는 그저 흡혈귀들에게 피를 대주는 숙주였을 뿐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원을 켰다. 부팅이 끝나자마자 알림 폭탄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이혼 전문 로펌을 검색했다. 김태법률 사무소.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김태법률 사무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혼 상담 예약하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네,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혼 3년 차입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재산은 전액제 혼전 특유재산이거나 결혼 후 제 근로 소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무직이며 제 소득으로 본가 가족 전체를 부양해왔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 재산을 완벽하게 회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한결 전문적으로 변했다. 가장 빠른 상담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을은 완전히 사라지고 짙은 군청색 밤이 찾아왔다.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어둠 속에 흩뿌려진 반딧불이 같았다. 그 불빛들을 보며 문득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건 체념도 포기도 아니었다. 일종의 개운함이었다. 마치 길고 고통스러웠던 수술이 끝나고 환부를 깔끔하게 도려낸 뒤 봉합을 마친 기분. 이제 회복만 남았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김태법률 사무소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담당 변호사는 박 변호사라는 40대 여성이었다. 무태안경을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의 눈빛은 수술실 무용등처럼 예리했다. 모든 거짓과 핑계를 낱낱이 비추는 눈이었다. 강지원님이 그녀가 내가 가져온 서류를 훑어보았다.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혼전 재산부터 보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계약금 이체 내역 전부 본인 명의시네요. 맞습니까? 네. 결혼 후 대출금 상환도 전액 본인이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서류에 체크 표시를 했다. 다음은 혼후 재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본인 명의의 가족 카드 8장으로 지난 3년간 약 4억 3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는 알고 계십니까? 4억 3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많이 썼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4억 3천만 원 지방 아파트 한 채 갑이었다. 대부분 남편의 창업 자금 명목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머지는 시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시누이 유학비였고요. 남편분의 사업체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인 등록은 되어 있나요? 네, 자본금 1억 원은 제가 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인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안 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체크했다. 강 선생님이 그녀가 펜을 내려놓고 나를 직시했다. 가져오신 자료만 봐도 상황은 명백합니다. 선생님은 이 결혼 생활의 유일한 경제적 부양자였고
남편분은 기여도는커녕 선생님의 자산을 조직적으로 탕진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경제적 학대. 차갑지만 정확한 단어였다.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아니요,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혼전 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후 재산의 경우에도 남편분이 가사 노동이나 경제 활동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요? 그것도 선생님 혼전 재산이죠? 네, 하지만 3년째 살고 계십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박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렸다. 소유권은 선생님께 있고 그분들은 무상 거주 중일 뿐입니다. 퇴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응하면 명도 소송 후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짐을 드러내는 상상을 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떨까? 그때도 나보고 궁상 맞다, 밥상에 앉을 자격 없다고 떠들 수 있을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가 나를 보았다. 동정과 존경이 섞인 묘한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소장 작성하고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가압류요. 내 판결 나기 전에 남편분이 딴맘 먹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겁니다. 물론 남편분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지만 선생님 소유의 아파트나 집기류에 손대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가리켰다. 남편분 카드 내역 중에 주얼리 숍에서 120만 원 결제한 건이 있네요. 12월 12일. 이 사용처는 아십니까? 주얼리 숍. 또 그 내역이다. 모릅니다. 박 변호사는 나를 힐끗 보더니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도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알고 있다. 120만 원짜리 목걸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면 누구 목에 걸려 있을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점심때가 지나 있었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았다. 나는 엄마가 빌려준 두툼한 코트를 여미고 강남대로를 걸었다. 주변은 세련된 옷차림의 직장인들로 붐볐다. 다들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사람, 즐거워 보이는 사람, 무표정한 사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타인 중 하나였다.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원아. 나다 현우 M이다.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연회장에서 쩌렁쩌렁하게 호통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지원아, 그녀가 목소리를 깔았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비굴한 톤이었다. 내가 그날은 술이 과해서 말이 좀 심했다. 그렇다고 내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이러다니요. 내가 되물었다. 제가 뭘 어쨌는데요? 카드를 다 정지시키면 어떡하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그날 계산 못해서 현우가 시계랑 차 키 맡기고 각서까지 쓰고 왔다. 이자가 얼마나 비싼 줄 아니? 각서. 내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각서요? 호텔 측에서 경찰 부른다고 난리를 쳐서 현우가 사채업자 끼고 차용증 쓰고 겨우 나왔어. 호텔에서 차용증을 썼더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그 잘난 척하던 이현우가 호텔 로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친척들이 경악하는 눈빛을 뒤로 한 채 종이 쪼가리에 서명하는 모습. 정말 볼만했겠다. 가장 체면 차리고 싶었던 날, 가장 처참하게 바닥을 보였구나. 지원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카드 좀 풀어다오. 우리가 가프마 현우 프로젝트만 상장되면. 프로젝트 상장. 지겹지도 않나? 3년 내내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싸구려 코미디 대사처럼 들렸다. 어머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카드 풀 일 없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방금 변호사 선임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혼 소장 곧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아파트 30일내로 비워주세요.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이혼. 집을 비워. 거긴 내 아들 집이야. 아니요, 제 집입니다. 윗내가 잘라 말했다.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 박혀 있고 대출금도 제가 갚았습니다. 이현우 씨는 10원 한 장 보탠 적 없고요. 너 이 독한 년. 천벌 받으련 시어머니가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3년이나 데리고 사라졌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요. 내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지난 3년 동안 어머님 식구들 먹여 살린 건 접니다. 입고, 먹고, 자는 거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제가 빚진 거 없습니다. 빚은 그쪽이 지셨죠. 너희. 나는 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카페 유리창에 하얗게 김이 서려 있었다. 나는 흐릿한 창밖 풍경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기분이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썼지만 끝맛은 달았다. 그 후 일주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박 변호사는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했고 법원은 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내 통장 내역과 등기부 등본을 보더니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강남 아파트와 내 명의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이제 이현우는 내 허락 없이는 숟가락 하나도 들고 나갈 수 없었다. 이현우의 반응은 건너 들었다. 법원 등기를 받은 날 집안의 화분을 다 때려 부수고 밤새 울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나를 설득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몇몇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원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혼이 애 장난이니? 현우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심성은 착해. 내가 한 번만 참아라. 여자가 이혼녀 딱지 붙으면 흠이야. 앞날 생각해야지. 나는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결정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끊었다. 누구의 이해도 축복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되찾을 뿐이다. 첫 번째 이혼 조정기일은 한 달 뒤였다. 그날 서울엔 폭설이 내렸다. 온 도시가 하얗게 뒤덮였다. 나는 검은색 울 코트를 입고 새로 산 가죽 부츠를 신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발이 편하고 따뜻했다. 법원 복도는 고요했다. 또각또각 내 부츠 굽소리만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박 변호사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내 옆을 걸었다. 준비되셨죠? 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현우는 이미 와 있었다. 헬쑥해진 얼굴에 눈은 퀭했고 며칠 면도를 안 했는지 수염이 거뭇했다. 옆에는 국선 변호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에 수만 가지 감정이 일렁였다. 분노, 원망, 억울함, 그리고 일말의 미련. 그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내 자리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사건 개요를 읊고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박 변호사가 내 대신 입을 열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부카드 사용 명세서, 이현우 회사의 재무제표. 준비해온 증거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숫자로 낱낱이 해부되었다. 이현우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도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창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미래 가치를 위한 가정 내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이요, 박 변호사가 되받아쳤다. 그 소위 창업이라는 게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법인 계좌 내역을 보십시오. 유일한 수입원은 원고의 이체금뿐입니다. 지출은요. 골프장, 룸살롱, 명품관 전부 피고의 유흥비입니다. 룸살롱, 명품관.
단어들이 조정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이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증거자료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다. 피고는 12월 12일 청담동 주얼리숍에서 1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원고는 이 물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금액이 상간녀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조정위원들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이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엄마 생신 선물 미리 산 거야. 무슨 상간녀야. 그렇습니까? 박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럼 어머님 환갑잔치 때 그 목걸이 하고 계셨나요? 원고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증언할 수 있겠네요. 이현우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애초에 그 목걸이는 어머니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그를 보며 차가운 쾌감을 느꼈다. 사실 그 목걸이가 누구 목에 걸렸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는 것뿐. 조정은 결렬되었고 우리는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법원을 나오는데 이현우가 쫓아왔다. 지원아. 복도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원. 잠깐만. 나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가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다 잘못했어. 예전엔 몰랐는데 내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한 번만 용서해달라. 3년 동안 지겹도록 들은 레퍼토리. 예전엔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도 남편이니까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내 뼈를 깎아 그를 비춰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때는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얼굴. 지금은 그저 혐오스럽고 지질해 보일 뿐이었다. 이현우 씨. 나는 차갑게 말했다. 기회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줬어. 내가 바뀐 건 딱 하나. 내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든 것뿐이야. 내가 판결 나오면 30일 내로 짐 빼. 이건 마지막 경고야.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지원. 너 후회할 거야. 나 없이 내가 잘 살 것 같아. 그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등 뒤에 꽂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틈새로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현우가 보였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숙주를 잃은 기생충의 공포. 문이 완전히 닫혔다. 은색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2주 후 판결문이 도착했다. 이혼 인용, 재산 분할 없음. 강남 아파트는 원고 강지원의 단독 소유로 인정. 피고 이현우의 채무는 피고가 전액 부담. 위자료 및 양육비 해당 없음. 완벽한 승리였다. 나는 판결문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강제 집행 진행해 주세요. 네, 이미 집행관실에 신청서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고장 붙이러 갈 겁니다. 기한 내에 안 비우면 강제로 드러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가에 섰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책상 위에는 내가 직접 내린 드립 커피가 놓여 있었다. 편의점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갓 볶은 원두의 향긋한 커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하지만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 맛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았다. 자유의 맛이었다. 이사날, 나는 아파트 화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법원 집행관들이 현관문에 빨간 딱지를 붙였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 박스를 쉴 새 없이 날랐다. 이현우는 맨 마지막에 나왔다. 며칠을 알았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떡져 있었다.
그 옆에는 시부모가 노구를 이끌고 힘겹게 걸어 나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발견하더니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려 했다. 강지원, 이 독한 년. 내가 내 아들 신세를 망쳐? 나는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집행관이 그녀를 제지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공무 집행 방해입니다. 가세요.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지만 이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가자. 그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증오, 패배감, 그리고 미련.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를 부축해 용달차 조수석에 구겨 탔다. 이삿짐 차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멀어졌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았다. 초봄의 풋내가 섞인 깨끗한 공기였다. 나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열쇠공을 불러 새로 바꾼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붙박이장을 제외하곤 횡했다. 바닥에는 이삿짐 나르며 생긴 먼지 구덩이가 굴러다녔고 창문에는 뿌연 성에가 끼어 있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바람이 밀려 들어와 집안에 배어있던 묵은내를, 그들의 찌든 냄새를 싹 몰아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반짝이는 빌딩 숲,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강지원으로. 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쓸어내고 바닥을 닦았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갔다. 해 진력이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다. 나는 반짝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둑해진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떴다. 그 별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다. 1년 후. 나는 새 진료실 책상에 앉아 차트를 넘기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노을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승진했다. 결혼 생활의 실패 덕분이 아니라 내 실력 덕분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37건의 고난도 수술을 성공시켰고 핵심 저널에 논문 2편을 실었다. 병원장님도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강지원 선생, 물건이라고.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수술대 앞에서 환자를 살리고 보호자들의 안도하는 눈물을 보는 일. 그것이 내 삶이었다.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청년 창업 신화의 몰락 사기 혐의로 피소된 스타트업 대표, 제주도에서 검거. 기사 속 대표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현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다. 휴대폰을 덮고 다시 차트에 집중하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레지던트 1년 차인 김 선생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과장님, 1층 로비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구? 어떤 좀 행색이 남루한 남자인데. 본인이 이현우라고 과장님 전 남편이라고 하던데요. 손이 멈췄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 사이로 1층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주차장 화단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점퍼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1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내 진료실 창문 쪽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후회와 구걸의 눈빛이겠지? 나는 그를 3초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뒤로 돌아 김 선생에게 말했다. 없다고 해? 네. 나 없다고 하라고. 계속 안 가면 보안 요원 불러서 경찰에 신고해. 김 선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차트를 펼쳤다. 창밖의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도시는 다시 화려한 불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보며 덤덤하게 펜을 들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 내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그 남자의 자리는 없다.